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 측이 오늘 2차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오전에. 네, 오늘 오전 11시 서울 중구의 한 기자회견장에서 관련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 일단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서울시가 자체 조사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시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 조사를 받아야 할 기관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결국은 인권위 등 외부 국가기관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련된 여성단체들은 서울시가 만든다고 하는 조사단, 민관합동조사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우려된다고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경찰이 피해자가 고소인 조사를 받은 당시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이 내용을 절차에 따라 보고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사전에 보고되는 과정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 관련해서 증거를 내놔라 이런 목소리가 네.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그 언론에 보도할 내용은 아니고 수사기관에 다 제출을 했고 나머지도 제출할 예정이다.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기관 경찰에는 제출했다 이거죠. 그렇죠. 예,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인해서 공소권이 이제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고소 사실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입장은 이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사실 확인 그리고 관계자 혹은 본인이 이번 사태를 방임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에 대한 사과 내지는 그 재발 방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조사 과정이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4년 동안 적어도 20명의 비서관에게 전보 조치를 요청을 했는데 묵살됐다고 묵살당했다.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그 얘기가 오늘 기자회견에 나온 얘기죠. 그렇죠. 이게 증거에 기반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본인의 주장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쌍방 간의 말이 다르면 이게 조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인권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건이 명백히 밝혀졌으면 한다. 이게 피해자 측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게 이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도 이게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오늘 그 서울시청 대상으로 압수수색 하겠다고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법원에. 네, 지난번에도 한번 기각된 적이 있었는데 이른바 그 이번 사건 성추행 방임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서울시청 등을 대상으로 압수영장을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근데 법원에서 기각이 됐어요. 거기에 이제 휴대폰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영장 신청의 대상은 서울시청하고 박 전 시장의 사망 지점에서 나온 휴대전화인데 이번 사건이 그 변사의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할 수는 있지만 성추행 자체라든가 성추행 의혹을 방조했다. 이 수사를 목적으로 한 포렌식은 법원이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네. 앞서서도 박원순 시장의 휴대전화 3대를 대상으로 한 통신기록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당시에도 법원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기각한 일이 있습니다. 네, 지금 선덕여왕께서 막 브리핑하고 있는 중간에 드디어 지각대장 뚱커벨이 소장님 살 빠진 거 들어왔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 이렇게 바빠요 요새? 아니 바쁜 게 아니라 차가 너무 막힙니다. 진짜. 어제도 차 막힌다 그러더니. 예, 똑같은 장소에서 출발해서 오는데 네.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버스 타고 오셨죠? 예, 예. 그러면 버스 안에서 뛰어야지 그래야 더 빨리 오지. 죄송합니다. 청취자분들께. 예. 아니에요, 됐고요. 예. 자, 그럼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경찰이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 공소권이 없어서 성추행 의혹을 직접 밝힐 수는 없거든요. 네. 다만 서울시청 안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방임한 일이 있었느냐 이걸 수사하면 그 우회적으로 이번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네. 네. 멋집니다. 오늘 보니까 그 멕시코 북부 지방에 치핑게 생태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 여성 3명이 가볍게 산책 중이었는데 흑곰 한 마리가 어른 키만한 셀카 그거 보셨어요? 봤어요. 요. 친구인 줄 알았잖아요. 위험천만한 영상인데.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다행히 무사했는데 그 곰 한 마리하고 조우를 했어요. 키가 그 여자분만 하던데. 성 키는 더 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분보다. 어깨동무하고 셀카 찍는 줄 그러니까요. 알았어요. 이거 강철 심장이냐 아니면 무모한 행동이냐 이런 감론을박이 있던데 곰 한 마리를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뭐
한국에서 곰 한 마리 마주칠 일은 별로 없겠지만. 네. 네. 제가 곰이기 때문에 네. 그냥 곰 소리 한번 내보세요. 거울을 늦은 김에. 어흥 그거 호랑이죠. 아, 형.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네. 네, 이건 아니었네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이제 국회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당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주노총의 협력을 강조했어요. 네, 뭐 노동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한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모양새를 좀 좋게 가자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민주노총을 향해서 투쟁만 하지 말고 노사정 합의에 참여해라. 노동계의 대표 조직으로서 요구나 투쟁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 시대적인 감수성을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예. 민주노총이 23일 그러니까 내일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고 이 노사정 합의안 찬반을 묻는 투표도 하기로 했는데 네. 앞서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여하튼 지난번에는 참여를 안 했잖아요. 그게 회의가 무산됐었잖아요. 지난번에는 이달 초에 그 서명하고 다 같이 사진 찍기로 했는데 했는데 못 갔죠. 민주노총 예. 위원장이. 그랬죠. 그 뭐- 감금이 됐었죠. 네, 감금이 예. 돼서 결국은 119에 실려 나가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민주노총이라는 단체가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 무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하는 시점 같습니다. 네, 민주노총 중요한 거죠. 그럼요. 천마총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역시 선덕여왕이. 네. 민주노총을 참마총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하는 거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뭐 신라가 거의 뭐 제구역이니까요. 신라. 네, 선덕이. 네. 선덕이. 밑줄 쳐야 돼요, 민주노총? 아, 네. 쳐야죠. 별 몇 개 달아요. 심하게 달아주세요. 심하게. 원하는 만큼. 아. 민주노총에 네. 심하게 별을 달아야 된다. 저 유튜브로 여기 네. 안중찬님인가? 네. 밥사위원장 지각해도 얼굴 보니 반갑네요. 네. 밥이나 사라고 돼 있는데 밥사위원장이니까 뭐 늦은 거 어쩔 수 없고 밥 사세요 이렇게. 네. 그 앞서 민주노총 위원장 감금되는 얘기하셨는데 그때 소동이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노총하고 대표적인 노동자 단체가 이제 한국노총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노총은 좀 대체적으로 좀 유연한 편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교하기는 힘든 것인데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아주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강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네. 위원장까지 감금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 이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를 이제 제안하기도 했었고 또 5월 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출범을 했고 이제 40여일간 논의 끝에 노사정이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네. 지난 1일 서명을 위한 협의식을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민주노총 내에서 이 합의안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정말 이게 그 무른 그런 협의안이다. 이렇게 돼서는 우리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없다고 해서 회의장을 점검하고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동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감금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합의안 추인도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른바 이제 노사정 대화인데 그러자 이제 민주노총은 지난 2일입니다.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추대의원 대회를 소집해서 대의원 표결에 붙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보니까 9월 임시국회 전에 말이에요. 정책연대 가능성이 나오고 있던데요. 네, 이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물리기 때문인데 일단 국민의당은 지금 자강론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자강론. 스스로 강해지자. 그런데 항상 이 슬로건이라는 거는 핸디캡을 반영하는 거예요. 네? 자강이 안 되니까 자강하자는 거고. 핸디캡. 그렇지 않습니까?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그걸 슬로건으로 네, 삼는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좌측 통행이었고 이제 우측 통행으로 그러네요. 바뀌었는데 네. 우측 통행을 안 하니까 우측 통행이라고 써놓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자강론이라는 결국은 자강이 어렵다는 토로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통합당의 경우에는 인물이 부재합니다. 간판 그 선수를 내세울 그 플레이어가 부족한 상황이니까 때마침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중도 실용을 강조를 하면서 당의 간판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 네. 민주라는 개념을 넣을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중도 실용 노선이니까 같이 뭉칠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국민의당 하면 또 간판이 이제 안철수 그렇죠. 전 의원이고. 안철수 선수가 계시니까 네. 해서 통합당하고 국민의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데다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내년 걸 준비를 해야 하다
하다 보니 양쪽이 정책연대 가능성이 있다 해서 물어봤더니 정말로 뭐 안 될 거 뭐가 있느냐 이게 양당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 기자도 얘기했지만 통합당에서는 안철수 씨 차출해가지고 미니 대선급으로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하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런 안이 솔솔 나오는 건 이제 그 미래통합당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다 이제 부산시장 선거까지 있으니까 좀 유력한 후보를 내년 보궐선거에 거의 뭐 대선급에 준하는 미니 대선급으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 야권 쪽에 상당히 승산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보관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 전에 이 안철수 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는 이가 이 안 대표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보도가 되자 또 안 대표가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이 그 누구냐. 측근의 의견일 뿐이지 내 생각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안 대표가 내년 보궐선거에 나간다 그러면 대선을 못 나가는 건 아닌데 상당히 또 부담스럽거든요.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뭐 2011년에 그때 이제 박원순 시장에게 양보를 했다. 박원순 전 시장에게 양보를 했었다. 이 기억은 있지만 여전히 그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닌 걸 알고 있기 네. 때문에 실제로 논의는 되겠지만 실제 성사될지는 더 가봐야 할 듯합니다. 저희 무겁당에서는 뭐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내지 말자고요 후보를. 예. 네. 전세 아니면 월세죠. 네. 그 박연미 기자님, 네. 세종시로 행정수도 옮기는 의견에 대한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그 반응은 어때요 지금? 여권에서는 이제 논의를 키워가자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자 이런 입장인데 야권에서는 사분오열입니다. 일단 통합당의 입장이 도대체 뭔가 이거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여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이 카드를 꺼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뜨뜻미지근한 반응이고 공식적으로 나온 데에서도 보면 그 행정수도 이전론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또 당내에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국회 부의장 후보로 거론이 됐던 이 정진석 통합당 의원, 충남 공주부여 청양이 지역구인데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 그렇죠.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개척해야 하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얘기를 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경우에도 이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완벽하게 이전하는 건 분명히 깊이 있게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왜 우리 당이 이걸 완전히 터부시하는지 모르겠다. 반대로 일관하고 일축할 필요가 없다. 이게 국민들이 국면 전환용이라고 해도 국민 여론이 이쪽으로 몰려 있으면 예. 당연히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공식적으로는 반대한다. 이게 예. 통합당 입장입니다. 현재까지는 네. 그렇다는 얘기죠.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뚱크벨 배종찬 소장, 시사계 선덕여왕 박연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신라 얘기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말이에요. 중국 운남성에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왜 지금 중국이 삼재 시달린다는 거 아니에요. 물난리가 코로나에. 났었죠. 예, 이제 물난리에 이 메뚜기 난리에. 예? 네. 좀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네. 이 옛날에 그 당나라가 망할 때 그때 메뚜기 떼가 쳐들어왔대요. 그래서 백성이 먹을 식량이 다 사라진 거야. 그래서 황소의 난이 난 거예요. 아. 당나라 멸망의 시초가 된 거지. 그때 신라의 당나라 유학생 누구 있어요? 최치원 선생. 최치원. 네. 그 국사책에서 봤죠. 네. 토황소 경문. 아. 바로 이 신라의 인물 최치원 선생께서 네. 황소 경문 이걸 써가지고 물리쳤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전쟁도 안 하고. 제2의 항연필 선생님이 등장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보통 당나라 군대 오합지졸일 경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 막강의 동아시아 최고의 군대였던 당나라가 황소의 난으로 오합지졸이 돼서 이때 그렇게 당나라 깊은 뜻이- 군대라는 어원이 생긴 거예요. 자, 이야. 재산세 고지서 받고 올랐다는 불만들이 늘었는데 네. 올해 세법 개정안이 이제 발표가 됐죠. 크게 뭐 세 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이제 이 종부세 강화되는 것, 다주택자 그다음에 임대 법인 등록을 해서 수익을 얻어왔던 등록업자들에 대해서 종부세가 이제 강화되는 것이 한 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업 지원 방안입니다. 기업들에게는 투자 촉진 세액 공제가 확대되고 신산업 인센티브는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세제 혜택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잠시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금융세제 방안인데 기존에는 이 2천만 원 정도까지만 이제 세액 공제가 되는 것이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무려 40%의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이니까 2023년부터는 주식 거래를 하는 뭐 동학 개미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타격이 예상됐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유연해지는 그런 세액 관련된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자, 지금 문자로요. 이 신라 이야기 자꾸 하고 선동량 말씀드렸더니 한 청취자가 박연미 기자는 백제권 아닙니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백제권 그렇죠. 중원이니까 백제권인데 저희 집이 네. 거기까지 못 올라가고 신라의 자리를 잡아가지고. 저는 아마 제가 화랑이었지 않았을까. 신라 시대면 화랑. 화랑이요? 네. 비담이었어요. 아 제가 귀걸이를 좋아해서 백제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금관 장식 이런 거는 뭐니 해도 오늘 신라니까요. 귀걸이도 3개네요. 오늘도 세 줄이죠. 삼겹이에요. 성골의 상징. 천마총에서 나온 거예요? 갓 출토한 따끈따끈한 신상이에요. 아 근데 배 소장님 네. 화랑도가 되려면 좀 날씬해야지. 예외, 그래도 어떻게 뛰어다니려고 그래요? 김유신 장군 밑에서.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도 화랑 중에도 곰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무슨 일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곰화랑이죠. 자, 약간 좀 샜는데. 네. 그 재산세 이제 얘기하다 종부세 있잖아요. 네. 이 우리 경제 전문가신데 종부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네, 더 강화됩니다. 최고 세율이 종전에는 3.2%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6%로 달라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받는 대상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최고 세율이 2배 가까이 올랐다. 여기에 뭐 일반 국민이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 6%의 종부세를 내기 위해서는 과표 기준으로 94억 원, 실거래 가격으로 135억 원 이상의 집을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 집 가진 사람이 많아요? 뭐 요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 전국에 한 수십 명 정도 되신다고 얼마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긴장할 거 없고요. 종부세 대상자가 많아진 건 맞습니다. 예. 공시 가격 자체가 올라가니까요. 51만 1,000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 종부세가 시가 기준이에요, 공시지가 기준이에요? 공시 가격 기준이에요. 공시 기준이에요. 그리고 현실화율이 아직 높지 않거든요. 예. 아파트의 경우에도 비싼 아파트일수록 오히려 공시 가격의 그 현실화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한 15억, 16억 돼야 종부세 내는 대상이 된다. 그러면 네. 내년에 이제 종부세 이제 시작할 텐데 네. 그 15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분이야, 1가구 네. 1주택. 네. 종부세 그러면 얼마 나오는 거예요? 종부세 지금 그분은 앞자리는 바뀔 거예요. 그 만약에 100만 원 단위 내셨다면 동네마다 다 다른데요. 그 가격 따라 다릅니다만 뭐 반포에 있는 한 아파트다 하면 200만 원대에서 300만 원대로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오. 그런 식으로 달라지게 되는데 아, 그게 지역마다 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시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에서 일부를 공시 가격으로 반영을 하는 거고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이라고 해도 저층 1, 2, 3층은 공시 가격이 더 낮습니다. 오. 4층부터 공시 가격이 더 올라가거든요. 아,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같은 아파트라도? 네, 같은 아파트랑 같은 동인데도? 달라요. 그게 선호하는 층이 있잖아요. 그거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한국감정원에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샘플의 가격을 정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정확하냐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분분하죠. 그래서 이의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항상 공시가격 정하고 나면 네. 이의 신청 기간에 우리 집이 그 정도로 비싼 집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그러면은 있고. 지금 네. 내가 청취자 여러분께서 사는 아파트가 있어. 네. 거기 공시지가를 어디 홈페이지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뭐 구청에 물어보셔도 되고요. 네. 국토부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도 거기 되고요. 저 몇 동 몇 호까지 다 나온다고요?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그 동 우리 집이 도대체 얼마짜리인지. 네. 알겠습니다. 역시 뭐 경제 척척 박사시네. 귀에 네. 쏙 들어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